흔들리지 않는 마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로마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바탕으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중년의 여러분께 전하는 삶의 철학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부터 뉴스와 SNS,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우리 마음은 출렁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흔들림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은퇴가 다가오면서 느끼는 불안, 자녀들이 독립하고 난 뒤의 공허함, 건강에 대한 걱정, 그리고 언젠가는 맞이해야 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과 역병, 정치적 음모와 배신 속에서도 자신만의 평정을 지켰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 명상록은 단순한 철학서가 아니라 한 인간이 어떻게 삶의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의 지혜를 탐험하려 합니다.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라 존엄과 평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100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생기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흔들림의 시대를 사는 법. 1장. 우리는 왜 쉽게 흔들리는가? 여러분은 오늘 아침 일어나서 몇 번이나 마음이 흔들렸나요? 뉴스를 보다가, 누군가의 SNS를 보다가, 혹은 배우자나 자녀와의 대화 중에 감정이 일렁이지 않았나요? 저는 50대 중반의 한 지인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보다 10년 후배가 임원으로 승진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다음 날부터 출근길이 고통스러웠다고 하더군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타인의 평가, 경제 상황, 회사의 인사결정, 자녀의 선택, 건강 문제.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너를 괴롭히는 것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내 생각이다. 아주 단순한 말 같지만 이 안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후배의 승진 그 자체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일어난 사실일 뿐입니다. 문제는 나는 인정받지 못했다. 나는 실패자다. 이제 나는 끝났다라는 우리 내면의 해석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인지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상황을 놓고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과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가 오는 날, 누군가는 젠장, 우산도 없는데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오늘은 집에서 책이나 읽어야겠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을까요? 진화 심리학자들은 이것이 생존 본능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선사시대의 우리 조상들에게는 긍정적 신호보다 위험 신호를 먼저 감지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풀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면 바람이겠지 하고 무시하는 것보다 호랑이일 수도 있어라고 경계하는 것이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됐죠. 하지만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이런 본능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우리는 실제 위험이 아닌 상상의 위험에 끊임없이 반응합니다.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걱정, 자녀가 잘못될까봐 하는 불안, 건강을 잃을까봐 하는 두려움. 이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입니다. 마르쿠스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필요하다면 현재를 견디는 데 사용하는 바로 그 이성으로 미래도 맞이할 것이다. 그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가 걱정할 것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전쟁, 역병, 정치적 음모, 배신자들. 그의 걱정거리는 우리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우리 자신의 생각과 반응뿐입니다. 타인의 행동, 세상의 변화, 날씨, 경제, 정치. 이 모든 것은 우리 통제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의 90%를 쓰고 정작 통제할 수 있는 것에는 10%도 쓰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CEO는 매일 아침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시장 상황, 경쟁사의 전략, 직원들의 개인적 문제 같은 것들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회사의 방향성, 자신의 결정, 직원들과의 소통 방식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는 훨씬 평온해졌다고 합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경쟁사가 신제품을 내놓아도 덜 흔들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가? 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을 흔들었던 것들 중에 실제로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만약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이고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불안이 커지는 이유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2장. 나이가 들수록 불안이 커지는 이유. 40대 후반, 50대, 60대. 이 나이가 되면 이상하게도 젊었을 때보다 불안이 더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도 많고 지혜도 쌓였는데 말이죠. 한 60대 초반의 선배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했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면 됐지. 그런데 이 나이가 되니까 시간이 보여.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게 느껴져. 그게 가장 무서워. 정확한 관찰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미래가 무한하다고 느낍니다. 시간은 충분하고 기회는 또 올 것이고 잘못되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유한성을 자각합니다. 시간이 제한적이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다시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느낍니다. 여기에 더해 중년이 되면 여러 상실을 경험합니다. 부모님을 먼저 보내고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신의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입지도 흔들리고 자녀들은 독립해서 떠나갑니다. 이 모든 것이 나는 늙어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중년의 위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자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 죽음이 멀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순간이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이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죽음은 산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태어남이 자연스럽듯 사라짐도 자연스럽다. 그는 로마 황제였지만 죽음 앞에서는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 중 많은 수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그 자신도 병약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죠. 그런데도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음을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오늘을 충실히 살자. 현대인들은 죽음을 회피합니다. 병원으로, 요양원으로 보내고 보지 않으려 합니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터부시합니다. 하지만 이런 회피가 오히려 불안을 키웁니다. 실존주의 심리학자 어빈 얄롬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제한된 시간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더 집중하고 더 감사하고 더 의미 있게 살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60대 여성분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삶이 선명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것들에 화내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지 알겠어요. 아침 햇살, 커피 한 잔, 손자의 웃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느껴져요.
이것이 바로 죽음을 직시할 때 얻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할 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안이 커지는 또 다른 이유는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평생 회사원, 부모, 며느리, 아들 같은 역할로 살아왔는데 은퇴하고 자녀가 독립하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직면합니다. 한 5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간 회사 다녔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명함 한 장이 없어. 사람들이 뭐 하세요? 라고 물으면 대답할 게 없어.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이것이 중년의 불안입니다. 역할이 사라지면서 정체성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여기에 명쾌한 답을 줍니다. 우리의 본질은 우리가 하는 일이나 역할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쿠스는 황제였지만 스스로를 이성적 존재로 정의했습니다. 직위가 아니라 덕성이 그의 정체성이었죠.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인간의 일을 하기 위해 깨어났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역할이 아니라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 회사원, 부모, 배우자 같은 역할을 벗겨내고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가치관, 품성,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어 역할이 바뀌어도 여러분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역할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짜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겁니다.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부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게 내버려둘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늙어가고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는 실천적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3장.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 하지만 이 단순한 원칙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에픽테토스라는 스토아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고 어떤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은 우리의 판단, 충동, 욕구, 회피다. 한마디로 우리 자신의 행동이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은 우리의 몸, 재산, 평판, 지위다. 한마디로 우리 자신의 행동이 아닌 모든 것이다. 들어보면 명쾌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건강을 통제하려 하고, 자녀의 인생을 통제하려 하고, 타인의 생각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제가 아는 한 아버지는 아들이 의대에 가길 원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의사를 꿈꿨지만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들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했습니다.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주말도 없이 공부만 시켰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들은 고3 때 우울증으로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아이를 망쳤다. 하지만 이것도 어쩌면 오만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니까요. 사실 그는 아들의 인생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욕심과 집착뿐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이것을 일찍 깨달았다면 아들에게 자신의 꿈을 강요하는 대신 아들 자신의 길을 응원해 줄 수 있었을 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할 때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반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하지 않을 때도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은 날씨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비가 온다고 화를 내봤자 비는 계속 옵니다. 하지만 비 오는 날 우산을 챙기는 것은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사의 평가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상사가 공정하든 불공정하든 여러분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은 상사의 몫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맡은 일을 성실히 하는 것,
여러분의 태도를 전문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될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녀도 독립된 인격체니까요. 하지만 자녀와 어떻게 소통할지, 어떤 가치를 보여줄지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나면 삶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통제할 수 없는 것에는 받아들이는 태도로, 통제할 수 있는 것에는 책임 있는 행동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10분만 투자하세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나를 괴롭힌 것 중에 내가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을 통제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면 그 사람의 행동은 통제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화를 낼지 침착함을 유지할지는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면 모든 외부 요인을 통제할 수는 없었지만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는지 다음에 무엇을 다르게 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쟁터에서, 궁전에서, 병상에서도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전쟁의 결과를 통제할 수 없었지만 군대를 어떻게 이끌지는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역병을 막을 수 없었지만 백성들을 어떻게 돌볼지는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언제 죽을지 통제할 수 없었지만 죽는 날까지 어떻게 살지는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 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현명함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선택해야 합니다.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돛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파도를 멈출 수는 없지만 배를 잘 운전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이 질문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만약 통제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다면 책임지세요.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시작입니다. 다음 2부에서는 스토아 철학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2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철학. 4장. 스토아 철학이란 무엇인가? 스토아 철학.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기원전 3세기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됐습니다. 제논이라는 철학자가 스토아 포이킬레라는 채색된 주랑, 즉 공공건물의 기둥 사이 통로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시작된 학파죠. 그래서 이름이 스토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철학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살아있는 철학, 실천하는 철학이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제시했죠.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성에 따라 살라.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봤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인간이 된다고 믿었죠. 둘째, 자연에 따라 살라. 여기서 자연이란 단순히 나무와 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주의 질서, 사물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태어나고 죽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셋째, 덕을 추구하라.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덕이란 지혜, 용기, 절제, 정의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고 외부 상황과 무관하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선이라고 봤죠. 이 3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볼까요? 이성으로 판단하면 우리는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덕 있게 행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칩시다. 첫 반응은 아마 충격, 분노, 두려움일 겁니다. 완전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는 여기서 한 발 물러서서 이성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자연의 관점에서 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회사도, 직업도, 내 상황도.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저항할 수 없는 흐름이다. 마지막으로 덕의 관점에서 행동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지혜롭게, 용기 있게, 품위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접근하면 같은 상황도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주체가 됩니다.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대하는 태도를 선택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원칙을 완벽하게 체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지만 스스로를 권력자가 아니라 책임자로 봤습니다. 그의 임무는 백성을 섬기는 것이었고 그 일을 덕 있게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명상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다면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인간의 일을 하기 위해 깨어났다. 내가 그 일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 일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졌는데 침대에서 따뜻하게 누워있는 것이 더 나은가? 얼마나 실천적입니까? 이것은 추상적인 철학 이론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각입니다. 현대에도 스토아 철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삽니다. 경제 위기, 기후 변화, 정치적 불안정, 기술의 급격한 변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깥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면 안의 세계를 통제하라.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상황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라. 실제로 현대 인지행동 치료의 기초가 스토아 철학입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스토아 철학에서 영감을 받아 합리 정서 행동 치료를 만들었습니다. 핵심 개념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다. 에픽테토스와 마르쿠스가 2000년 전에 한 말과 똑같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성적 판단을 강조합니다. 신의 계시가 아니라 논리와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또한 스토아 철학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즐거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즐거움에 집착하지 말고 즐거움이 없어도 평온을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마르쿠스는 황제의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 텐트에 누워도 궁전의 침대에 누워도 그의 마음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힘입니다. 외부 환경과 무관하게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 좋은 일이 생겨도 교만하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좌절하지 않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 아닐까요? SNS에서 누군가의 성공을 봐도 질투하지 않고 뉴스에서 나쁜 소식을 들어도 절망하지 않는 마음. 평정을 유지하면서도 삶에 충실히 임하는 태도. 다음 장에서는 스토아 철학의 핵심 중 하나인 감정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정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가능합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5장. 감정은 선택할 수 있다. 감정은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화가 나는데 어떻게 화를 안 낼 수 있어요? 슬픈데 어떻게 슬프지 않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감정은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모욕하면 화가 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슬픕니다. 이게 어떻게 선택이라는 걸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을 두 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첫인상, 즉 프로파테이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자동 반응입니다. 누군가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면 우리는 놀라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심장이 빨리 뜁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 첫 인상에 동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선택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회의 중에 동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고 칩시다. 순간적으로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빨리 뜁니다. 이것이 첫인상, 자동 반응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 능력을 의심하는 거야. 나는 무능해. 그리고 이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 이것은 내 생각일 뿐이야. 사실인가? 저 사람이 정말 나를 무시하는 걸까? 아니면 프로젝트를 위해 솔직한 피드백을 주는 걸까? 이렇게 판단하면 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면 일어나더라도 훨씬 약하게 일어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네가 어떤 일에 고통받는다면 그것은 그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내 판단 때문이다. 그리고 그 판단을 지워버리는 것은 지금 당장 내 힘 안에 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들이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감정이 생깁니다. 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롤러코스터를 타게 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이것은 위험하고 무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이것은 짜릿하고 신나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두 그룹 모두 같은 생리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됐죠. 하지만 첫 번째 그룹은 이것을 두려움으로 경험했고, 두 번째 그룹은 흥분으로 경험했습니다. 같은 신체 반응, 다른 감정. 차이는 해석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는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만 수억이 남았죠.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실패자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이 경험에서 배운 것들이 내 진짜 자산이야. 그는 다시 일어섰고 더 성공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가 나를 망친 게 아니라 실패를 대하는 내 태도가 나를 만들었어요. 감정을 선택한다는 것은 감정을 억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자들도 인간이었고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르쿠스도 자식을 잃었을 때 슬퍼했고 배신당했을 때 분노를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정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슬픔을 느낀다. 하지만 이 슬픔이 나를 지배하게 두지는 않겠다고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정과 사실을 구분하세요. 여러분이 나는 무능해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감정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나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은 주관적이고 사실은 객관적입니다. 둘째,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세요. 감정이 일어날 때,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라고 인식하세요. 이것만으로도 감정과 거리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분노 그 자체가 아니라 분노를 관찰하는 사람이 됩니다. 셋째, 대안적 해석을 찾아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아니면 저 사람이 오늘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어. 혹은 내가 오해한 걸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해 보세요. 넷째, 장기적 관점을 가지세요. 이 일이 1년 후에도 중요할까? 10년 후에도 중요할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그렇게 큰 감정을 느껴야 할까요? 마르쿠스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100년도 채 살지 못한다. 그런데 왜 사소한 일에 마음을 상하는가? 물론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평생 감정에 끌려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감정을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근육을 키우듯이 마음의 근육도 키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정이 폭발한 후에, 아, 내가 또 감정에 끌려갔구나 라고 깨닫는 정도일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감정이 일어나는 중간에, 잠깐, 내가 지금 감정에 끌려가고 있어 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이 생각은 나를 분노하게 만들 거야. 다르게 생각해보자라고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운 이성적 존재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6장.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 우리를 가장 많이 흔드는 것 중 하나가 타인의 시선입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쩌지? 특히 중년이 되면 이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SNS에서 한창 활동하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은 뒤처진 것 같고 이제는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 같다고 느낍니다. 한 50대 여성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디를 가도 시선을 받았어요. 이제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상실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상실일까요? 아니면 자유의 시작일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수만 명이 그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를 주시했습니다. 정치적 적들은 그의 실수를 기다렸고 역사가들은 그의 모든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타인의 시선에 노출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거의 불행하지 않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의 움직임을 지켜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하다. 무슨 뜻일까요?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가치관에 부합하는지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타인의 시선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완벽하게 행동해도 누군가는 비판할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누군가는 무시할 겁니다. 예수도 비판받았고, 부처도 비판받았고, 소크라테스도 비판받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그렇게 집착할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이 진화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선사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부족에서 추방당하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집단의 인정을 받는 것이 생존과 직결됐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다릅니다. 누군가 우리를 싫어한다고 해서 우리가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여전히 거부를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제가 아는 한 기업가는 사업 초기에 투자자들 앞에서 발표를 망쳤습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말을 더듬고 자료를 잘못 넘기고 질문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절망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봤을까? 완전히 무능해 보였을 거야.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내 통제 밖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다음 발표를 더 잘 준비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는 계속 도전했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첫 번째 단계는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타인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것은 낭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타인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양심입니까? 마르쿠스는 명확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로원이 그를 좋아하든 말든, 역사가 그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마라. 네가 올바르게 행동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세 번째 단계는 실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역설이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수록 오히려 더 많은 존중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진정성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비위를 맞추고 눈치를 보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보다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 더 존경받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라는 잡음에 당신 내면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게 하라. 그는 수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자신의 비전을 지켰고 결국 세상을 바꿨습니다. 물론 타인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건설적인 피드백은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비판을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구분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이 비판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아니면 그냥 누군가의 개인적 의견인가? 마르쿠스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누군가 너에게 잘못을 지적한다면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라. 사실이라면 고쳐라. 사실이 아니라면 무시하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나이가 들면서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한 사람들의 의견만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매일 밤 거울을 보면서 오늘 나는 내 가치관에 맞게 살았는가? 라고 물을 수 있다면 타인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마르쿠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얼마나 오래 칭찬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살았느냐가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지혜입니다. 다음 3부에서는 중년 이후를 위한 삶의 태도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공보다 품위를, 관계에서의 거리를, 상실과 죽음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함께 탐구하겠습니다. 3부 중년 이후를 위한 삶의 태도 8장 성공보다 품위를 선택하라. 우리 사회는 성공을 강조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집. 이것이 행복의 척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공한 사람조차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게 다인가? 내가 평생 달려온 게 이것뿐인가? 제가 아는 한 대기업 임원은 60세에 퇴직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충분한 연금. 하지만 그는 우울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바빴어요. 바쁘니까 행복한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공허해요. 내가 평생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성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할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미 2000년 전에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것은 진정한 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 명예, 권력. 이것들은 좋은 것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우리 통제 밖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선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이것이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4가지 덕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외부 상황과 무관하게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가 원하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덕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에 달려있다. 품이란 무엇일까요? 성공과 어떻게 다를까요? 성공은 외부의 평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품위는 내부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지키느냐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많지만 품위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성공을 위해 품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타인을 짓밟고 올라가고 거짓말로 지위를 얻는 사람들. 그들은 성공했지만 품위는 없습니다. 반대로 성공하지 못했어도 품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약자를 돕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스스로에게 떳떳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중년이 된다는 것은 이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공의 허상을 봅니다. 더 이상 성공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것을 추구할 때입니다. 품위를, 자존감을, 내면의 평화를 실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내면의 평화입니까? 둘째, 그 가치관에 따라 결정하세요.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이 나를 성공하게 할까? 가 아니라 이것이 내 가치관에 부합할까? 를 물으세요. 셋째,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품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정직하게 말하고 약속을 지키고 타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마르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성공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품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인간관계에서 거리를 지키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9장. 인간관계에서 거리를 지키는 지혜.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도 변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지만 중년이 되면 관계가 정리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더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멀리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인기가 없나 봐. 한 50대 여성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창들 모임에 나가면 피곤해요. 자랑 대회 같아요. 누구는 자식이 의사가 됐다고, 누구는 외국에 산다고.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초라해져요. 그래서 이제는 안 나가요. 인간관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친구에게 무엇을 기대하나요? 위로, 이해, 공감, 지지. 하지만 친구도 자신의 문제가 있고 자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하라. 오늘 나는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무례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들이 그런 이유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현실적인 태도입니다.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거리를 두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은 고립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중시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합니다. 건강한 거리란 무엇일까요? 첫째, 타인의 문제를 내 문제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공감은 하되에 동화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 친구가 우울하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들어주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우울이 여러분의 우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타인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바뀌고 싶을 때만 바뀝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꾸려 하고, 배우자를 바꾸려 하고, 친구를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타인은 우리 통제 밖에 있으니까요. 마르쿠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최선의 복수는 그 사람을 닮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면 똑같이 무례하게 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그 사람처럼 됩니다. 대신 품위를 지키세요. 여러분의 태도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셋째,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년이 되면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결국 아무에게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대신 진짜 중요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만드세요. 피상적인 100명의 친구보다 진실한 3명의 친구가 낫습니다. 넷째,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마르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시골에, 해변에, 산에 은둔처를 찾는다. 하지만 진정한 은둔처는 우리 내면에 있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편안한가요? 아니면 불안한가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SNS를 하고 TV를 봅니다. 고요함이 무섭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혼자 있을 때 찾습니다. 내면과 대화할 때 찾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거리를 지킨다는 것은 사람을 멀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평화를 지키면서도 타인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상실을 대하는 철학적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0장. 상실을 대하는 철학적 자세. 중년이 되면 상실을 경험합니다. 부모님을 잃고, 친구를 잃고, 건강을 잃고, 젊음을 잃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는 상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슬픔을 숨기라고 합니다. 강해져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잊어버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실을 제대로 애도하지 못합니다. 슬픔을 억누르고 고통을 회피하고 아픈 척하지 않으려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여러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황제였지만 상실 앞에서는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슬픔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슬픔을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죽음은 자연의 일부다. 잎이 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듯이 사람의 죽음도 자연의 순환이다. 이것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슬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잃었을 때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습니다. 마치 상실이 부당한 일인 것처럼. 하지만 상실은 삶의 일부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생명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안을 때 이 사람은 언젠가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덜 괴로울 것이다. 잔인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화도 내고 무시도 하고 나중에 하자고 미룹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언젠가는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남성은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평생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죠.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미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버티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후회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 왜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상실이 주는 교훈입니다.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그러니 지금 사랑하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화해하라는 것. 상실을 대하는 스토아적 태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슬픔을 인정하라.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억누를 필요 없습니다. 둘째, 집착하지 마라. 슬픔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고인은 우리가 계속 슬퍼하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셋째, 감사하라. 잃은 것을 슬퍼하기보다 가졌던 것에 감사하라. 마르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잃었는지보다 무엇을 가졌었는지를 기억하라. 상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실이 우리를 파괴하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상실은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1장. 죽음을 생각하며 살기.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고대 로마에서 장군이 개선식을 할 때 옆에 노예가 서서 계속 이 말을 속삭였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왜 승리의 순간에 죽음을 이야기할까요? 교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위대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현대인들은 죽음을 회피합니다. 병원으로 보내고, 보지 않으려 하고, 이야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죽음은 터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매일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병적인 집착이 아니라 삶의 지혜로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네가 오늘 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더 잘 살게 됩니다. 첫째,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시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지금 하는 일의 대부분을 하지 않을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 사소한 다툼, 의미 없는 일들. 이것들은 시간 낭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시간을 씁니다. 둘째,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죽음을 안다는 것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가 없습니다. 지금 사랑하고, 지금 용서하고, 지금 감사해야 합니다. 셋째,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역설적이지만
죽음을 생각할수록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경우를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일어난다 해도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나쁘지 않다. 죽음조차 받아들였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실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죽는다면 후회할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후회를 없애기 위해 오늘 행동하세요. 또는 매일 밤 이렇게 돌아보세요. 오늘 내가 의미 있게 산 시간은 얼마나 될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삶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느냐는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여줍니다. 다음 사부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일상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부 흔들리지 않는 일상 만들기 12장 아침과 저녁의 의식. 스토아 철학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매일의 실천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아침마다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세네카는 매일 밤 자신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이것이 스토아의 핵심 수련입니다. 아침 의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르쿠스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무례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준비입니다. 완벽한 하루를 기대하지 않는 것,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화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것이 스토아의 지혜입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되 그것에 대한 태도는 선택하는 것.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10분만 투자하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오늘 하루를 미리 생각해 봅니다.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어떤 유혹이 있을까? 어떤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할까? 그리고 미리 대응을 준비합니다. 만약 상사가 나를 비난하면 나는 침착하게 들을 것이다. 만약 프로젝트가 잘못되면 나는 당황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 전에 시뮬레이션 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실제 상황에서 더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덕은 무엇인가? 인내인가, 용기인가, 절제인가? 하루 전체를 완벽하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덕에 집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절제에 집중하기로 했다면 하루 종일 절제를 실천합니다. 과식하지 않고 말을 아끼고 충동적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녁 의식입니다. 세네카는 매일 밤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잘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자기 반성입니다. 하지만 자책이 아닙니다. 성장을 위한 돌아봄입니다. 실제로 해봅시다. 잘못한 것부터 봅니다. 오늘 나는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다. 왜? 피곤했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어떻게? 피곤할 때는 잠시 숨을 고르고 침착하게 말하자. 잘한 것을 봅니다. 오늘 나는 동료를 도와줬다. 내일이 바빴지만 시간을 냈다. 이것이 옳은 일이었다. 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오늘 나는 운동을 하지 않았다. 왜? 귀찮았기 때문이다. 내일은? 아침에 먼저 하자. 이렇게 매일 돌아보면 우리는 조금씩 나아집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고 좋은 습관이 쌓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에서 배우면 됩니다. 마르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어렵다고? 그럼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인간의 일을 하기 위해 깨어났다. 매일 아침과 저녁의 의식. 이것이 쌓이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분노와 후회를 다스리는 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3장. 분노와 후회를 다스리는 법. 분노와 후회. 이 두 감정이 우리를 가장 많이 괴롭힙니다. 분노는 과거나 현재에 대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럴 수가,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후회는 과거에 대한 것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다르게 했다면 좋았을 텐데. 둘 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둘 다 쓸모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바꿀 수 없고 현재의 분노는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뿐이니까요. 세네카는 분노에 대한 전체 책을 썼습니다. 그는 분노를 짧은 광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치료법은 지체하는 것이다. 처음 느끼는 흥분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시간은 모든 것을 진정시킨다. 우리가 화가 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추는 것입니다. 말하지 마세요. 행동하지 마세요. 결정하지 마세요. 그냥 숨을 쉬세요. 10까지 세는 옛날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효과적일까요? 시간을 벌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동안 초기 흥분이 가라앉습니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그 상황을 떠나는 것입니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자리를 뜹니다. 혼자 있는 몇 분이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르쿠스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일이 1년 후에도 중요할까? 10년 후에도 중요할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화를 내야 할까요? 또 하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분노가 상황을 개선할까? 절대 아닙니다. 분노는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관계를 망치고 판단을 흐리고 후회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대신 무엇을 할까요?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했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악의가 아니라 무지나 고통 때문에 잘못을 저지릅니다. 마르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도 같은 실수를 한 적이 있지 않은가? 우리 모두 불완전합니다. 우리도 실수합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실수를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후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후회는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때 다르게 했다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난 일을 바꾸려 하지 말고 일어난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여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는 대신 그 선택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때 내가 가진 정보로는 그것이 최선이었다. 이제 더 많이 알게 됐으니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후회가 성장이 됩니다.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때 나는 왜 그렇게 했을까?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그 선택에서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교훈을 찾으세요.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까? 계획을 세우세요. 이렇게 하면 후회는 지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하세요. 자신을 용서하세요. 우리는 모두 실수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고 현재의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분노와 후회는 쓸모없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룰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의 충실한 삶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4장.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지금 여기.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핵심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무한한 시간 속에서 현재는 얼마나 짧은가.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이 순간뿐이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나 미래에 삽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리고 정작 현재는 놓칩니다.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나요? 대부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병입니다. 멀티태스킹, 끊임없는 자극, 정보 과부하. 우리는 한순간도 온전히 현재에 있지 못합니다. 식사하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대화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일하면서 다른 일을 걱정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는 삶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낭비하는 것이다. 어떻게 현재에 머물 수 있을까요? 첫째, 한 번에 한 가지만 하세요. 멀티태스킹은 효율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대충 하게 만듭니다. 대신 한 번에 한 가지에 집중하세요. 밥을 먹으면 밥 먹는 데만 집중하세요. 일을 하면 일에만 집중하세요. 둘째, 감각을 사용하세요. 현재로 돌아오는 가장 빠른 방법은 감각을 깨우는 것입니다. 지금 주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발바닥에 느껴지는 감각은? 공기의 온도는? 감각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감각에 집중하면 자동으로 현재로 돌아옵니다. 셋째, 호흡하세요. 호흡은 현재에 닫힙니다. 언제든지 호흡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호흡을 느끼세요.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넷째, 감사하세요. 현재에 있는 좋은 것들을 알아차리세요. 아침 햇살, 따뜻한 커피,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이런 작은 것들이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마르쿠스는 매일 아침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이성적 존재로 깨어났다. 이것에 감사한다. 감사는 자동으로 우리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다섯째, 내려놓으세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으세요. 걱정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이것이 바로 스토아의 지혜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매 순간이 선택입니다. 분노할 것인가,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 걱정할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과거에 살 것인가, 현재를 살 것인가. 마르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 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만약 이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마트폰을 볼까요? SNS를 할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안고 감사하고 온전히 현재에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있습니다. 숨을 쉬고 생각하고 느낍니다. 이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놓치지 마세요. 부록. 명상록 핵심 구절 20선. 마지막으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핵심 구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구절들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1. 너를 괴롭히는 것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내 생각이다. 2. 네가 어떤 일에 고통받는다면 그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내 판단 때문이다. 3.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4. 최고의 복수는 그 사람을 닮지 않는 것이다. 5. 매 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6. 네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7.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마라. 8. 아침에 일어나기 싫다면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인간의 일을 하기 위해 깨어났다. 9.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10.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도 같은 실수를 한 적이 있지 않은가? 11.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에 달려있다. 12. 죽음은 산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13. 진정한 은둔처는 우리 내면에 있다. 14. 얼마나 오래 칭찬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살았느냐가 중요하다. 15.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필요하다면 현재를 견디는 데 사용하는 바로 그 이성으로 미래도 맞이할 것이다. 16. 무엇을 잃었는지보다 무엇을 가졌었는지를 기억하라. 17.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거의 불행하지 않다. 18.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 생각과 행동뿐이다. 19. 너는 100년도 채 살지 못한다. 그런데 왜 사소한 일에 마음을 상하는가? 20. 네가 올바르게 행동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구절들을 메모해두고 어려운 순간마다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나가며 지금까지 100분 동안 함께 스토아 철학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지혜를 탐험했습니다.
우리는 왜 흔들리는지, 어떻게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지, 중년 이후를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감정도 선택할 수 있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성공보다 품위를, 집착보다 거리를, 후회보다 성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2000년 전에도 쉽지 않았고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마르쿠스가 했고 수많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했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매일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잘했는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일은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면서 생각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덕을 실천할 것인가?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황제였지만 그의 지혜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권력자든 평범한 사람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누구나 흔들립니다. 하지만 누구나 평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외부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여러분 내면은 고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평온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고 지금을 충실히 사십시오. 감사합니다.